4월 5일 한경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전월비 0.5% 줄어들며 10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3월 고용 추세 지수는 120.56으로 전월비 개선됐습니다. 다이먼 JP모건 CEO는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취득해 최대 주주에 등극했습니다. UBS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이 8%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61%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 호조를 확인할 시장은 이제 오는 6일 나올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과 또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공격적 긴축 사이클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 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트위터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참 확인해 볼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오늘도 장단기 금리 역전 차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3% 오름세로 34,92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특히나 오름폭이 컸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내면서 1.9% 오르며 14,532선, S&P 500 지수는 0.81% 상승하면서 4,58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30년물 국채 수익률 오름세 보였는데요. 10년물이 3.9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41%, 30년물이 5.4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48%를 기록한 가운데 2년물의 경우 1.2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42%대에서 거래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격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월요일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간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4월 4일 월요일 미증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혼조로 출발했던 장에서 기술주가 상승해주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줬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날 장에서 주요 기술주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아마존과 애플, 알파벳이 2%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1%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스북 메타의 주가가 특히 4% 이상 오르면서 233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1만 대로 분기 최고 성적을 얻었으나 전문가 예상에는 소폭 미끄러졌습니다. 테슬라 주요 공장이 있는 상하이가 코로나 타격으로 봉쇄를 했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5.6% 강하게 올라주면서 1,10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미국 무역부 대표가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통상 마찰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넷플릭스 등은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려는 우리나라 입법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날 장에서 넷플릭스는 4.8% 뛰어오르면서 39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클리어브리지 투자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헤지 펀드들이 선호하는 상위 30개 종목에 속합니다. 이 투자회사 또한 엔비디아가 13번째 선호주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엔비디아 상승 마감했는데요. 2.4% 올라주면서 2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우선 트위터의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회사 지분을 9.2%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머스크가 얼마 전부터 트위터와 관련한 행보를 보여준 뒤 이런 주식 매수로 이어지자 사람들은 더 나아가 트위터 인수까지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27% 뛰어오르면서 49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오랜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이번 주 복귀해서 스타벅스를 3번째로 이끌게 되면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중단 결정은 바로 유효하며 대신 회사 직원들과 매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3.7% 빠지면서 스타벅스 주가 현재 88달러 선에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270여 개국 자국 기업이 퇴출 위기에 놓이자 회계 규정 개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월요일 장에서도 빛났는데요. 알리바바가 6%, 텐센트가 7% 올라줬습니다. 또한 전기차 업체인 니오 또한 8% 이상 상승해주면서 2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지텍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는데요. 게임과 화상회의 부문의 유행 흐름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7% 올라주면서 주가는 76달러 선입니다. JP모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이 러시아 투자 부문 때문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0.4%만 올라주면서 13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가 제너럴 모터스 공장 2곳에 투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0.5% 상승해주면서 현재 주가 43달러 선입니다. 포드의 1분기 판매가 직전 다른 분기들보다 다소 부진했습니다. 크게는 공급망 문제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전기 차량의 판매는 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날 장에서 포드는 강박 보여주면서 16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안정감이 지속될수록 유가가 요동치자 신재생 에너지 등이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선파워가 12%가량 올랐고 썬런 또한 9% 이상 상승해주면서 현재 주가 33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봤고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럽의 에너지 섹터 제재 가능성을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는 4.4% 오른 103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3.4% 오른 1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곡물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감소와 또 미국 남부 평야지대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주시했습니다. 대두 선물 가격은 1.2% 상승하면서 부실당 1,602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명 가격은 2.3%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코코아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이 1%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어제인 4월 3일까지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출한 코코아가 전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가격은 오늘장 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질 통화 헤알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헤알이 강세를 보이면 브라질산 커피 수출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장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설탕 가격은 역시나 국제유가가 오르자 동반 상승했습니다. 1.2%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옥수수와 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은 3월 기준으로 110만 미터톤 줄었습니다. 오늘장 옥수수는 2% 가까이 오르면서 부실당 749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밀 살펴볼 텐데요. 미국 정부와 민간의 합동 연구 프로젝트인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밀 생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캔자스주가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의 1.9%가 가뭄의 단계를 표시하는 5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최악의 가뭄으로 분류됐고요. 이는 밀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장 밀 가격은 2.7% 오르면서 1,01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돈육 선물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화 강세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금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장 금가격은 0.5% 오른 1,93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은가격은 소폭 하락하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팔라듐은 0.6%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니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런던 금속거래소가 지난달 어떤 과정으로 니켈 거래를 중단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145년의 역사를 가진 런던 금속거래로서는 니켈 거래를 긴급 정지하고 결제 규칙을 수정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니켈은 1.5% 오르면서 톤당 33,73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연입니다. 매수자가 공급할 물품을 바로 확보하기 위해 현물에 큰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현물가가 선물보다 비싸지는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급 부족 신호인데요. 미래보다는 당장의 재고가 급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아연의 프리미엄 지불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10월엔 톤당 170달러였던 벨기에에서는 톤당 450달러까지 프리미엄 지불이 올랐고요. 또 이탈리아에서의 프리미엄 지불은 톤당 215달러에서 462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아연 가격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1.8%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석은 오늘장에서 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끝으로 알루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을 늘리면서 알루미늄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줄여주었습니다. 중국은 2월 기준으로 26,300톤 넘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면서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월간 생산량을 나타냈고요. 2019년 11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알루미늄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탈바꿈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중국 기업과 태양광 기업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안티캐시우드와 빅스 지수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입니다. 중국 당국은 현지 시각 2일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퇴출을 막기 위해 해외 상장 기업의 회계 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중국 당국의 관리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업 감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미국과 기업 회계 감독권을 놓고 벌여온 오랜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자 오늘장 해당 기업들 크게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듀오듀오는 15.59%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니오와 바이두는 약 9%씩, 알리바바는 약 6% 올랐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티커명 PGJ인 인베스코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7.5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ETF입니다. 오늘장 태양광 기업들 강세 보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인 선런은 9.35%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솔라에즈 테크놀로지스는 약 3%, 엠페이즈 에너지는 약 5%, 다초 뉴 에너지는 약 7% 상승했습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일종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그러면서 3월 한 달 동안만 약 6억 4,200만 달러가 관련 ETF로 유입된 바 있습니다. 오늘장 태양광 기업들이 좋은 흐름 보이자 관련 ETF도 함께 올랐는데요. 티커명 TAN인 인베스코 솔라 ETF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26%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우드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주들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9% 오르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기술주 섹터는 1.91%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우상향 곡선 그리자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강세 보였는데요. 4.3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아크이노베이션을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우드 ETF는 내렸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34% 하락했습니다. 한편 최근 모닝스타는 아크이노베이션 ETF의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스지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 4.69%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9.63에서 마감했는데요. 지정학적 위기를 비롯해 여러 악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또 변동성이 줄어들자 이렇게 18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빅스지수가 내리자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빅스지수 선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5.25%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을 예의주시하며 움직였습니다. 5년물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30년물을 웃돌았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2년물과 10년물 역시 수익률이 역전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역전이 실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런 시기일수록 유틸리티 섹터를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전기, 수도, 가스 등이 포함된 유틸리티 섹터는 변동성이 낮아 경기 침체로 인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틸리티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XLU인 유틸리티스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입니다. 유틸리티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S&P 500 기업 중 유틸리티 섹터에 포함된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 전기 및 가스 공급 업체인 듀크 에너지와 샘프라 에너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로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10%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VPU인 뱅가드 유틸리티스 ETF인데요. 뱅가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유틸리티 ETF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 구성이 앞서 언급한 XLU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XLU는 주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ETF라면 해당 ETF는 중소형주를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10%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지분 9.2%를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또 중국의 차량 기업 비아리가 세계 최초로 연료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폭스바겐은 2030년 그리고 혼다가 2040년까지 이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2040년까지 전체 차량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오늘 이 머스크 이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와 썰전을 한번 벌였었습니다.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새로운 SNS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평소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현해왔기 때문에 이 트윗광이라는 별명도 가졌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의 지분 9.2%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7,300만 주가량 되는데요.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8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8.79%를 보유한 뱅가드를 제치고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트위터가 사실상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응답자의 70% 이상이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어 머스크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한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트위터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트위터상에서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경우의 수는 바로 트위터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다라고 주목했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사들인 트위터의 주식은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수동적 지분입니다. 다만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머스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에서 트위터는 29%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트위터 오늘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이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했었죠. 또 미국의 3월 고용 추세 지수가 120.56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약 15조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중국 기업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징둥닷컴, 알리바바, 텐센트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네, 알리바바와 디디 추싱 그리고 징둥닷컴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한때 상장 폐지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기사 회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약화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순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약 270개의 자국 기업이 실제로 퇴출될 조짐이 보이자 회계 규정을 개정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바꾸면서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는 자국 기업이 외국 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20년에 외국 기업 책임법을 입법하면서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 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을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를 근거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규정을 확정하면서 중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후 중국 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바꾸고 미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 개정안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는 주로 중국의 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의 눈치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바바와 디디 추싱 그리고 징둥닷컴과 바이두 등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당국과 이 중국 사이에서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이 중국 기업들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느 정도 개선되길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가 미국 경제가 큰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피털 이코노믹, 골드만삭스, 거기에 IFF, 그러니까 국제금융협회죠. 올해 러시아 경제가 10에서 15% 역성장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놨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 유니크레딧은
달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JP모건 CEO 이번 발언 크게 세 가지 골자로 나눌 수 있겠죠. 코로나19 사태,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어떤 위험이 지금 산재해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가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다이먼은 경제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지만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늦추고 향후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동맹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소비자의 신뢰 정도는 하락했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전망이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적이라고 보지만 잠재해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이먼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골디락스 모먼트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의 부양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됐다고 평가한 겁니다. 연준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올해 여러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결국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석유와 원자재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전쟁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과 공급망 부족 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폭발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JP모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약 1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장한 새로운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마셜 플랜이란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부터 실행된 미국의 서유럽 경제 원조 계획을 가리키는데요. 이 현재의 시기에 맞는 적용법도 언급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들을 허가하고 유럽에 천연가스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의 이 경제 전망과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체크하시죠. 네, 미국 국채 매수세가 경기 침체 위기로 인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UBS는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를 넘어설까 봐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채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세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수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채 토탈 리턴 인덱스는 지난 1분기에 5.6% 하락했습니다. 1973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년물의 경우 남북전쟁 이후 7번째로 좋지 않은 분기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향후 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으로부터 12개월에서 24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3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위험 자산인 주식과 원자재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현금과 국채 등이 환영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국채 시장의 호황이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강도만 둔화되는 양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 분기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음 분기 성적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채권이 주식과 원자재와 다른 점은 채권은 끝도 없이 낙폭을 키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권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경제가 결국 작동을 멈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소폭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공격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 매수자들이 채권으로 돌아올 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얼마나 강하게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은 채권 시장으로 매수자가 언제 그리고 왜 돌아올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국채 시장과 관련된 소식들도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오랜만에 가상화폐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치나 이런 소식이 나와 있고 또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61% 폭등하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가 기준금리를 60에서 80%로 인상하면서 전 세계 최고 기준금리를 달성했는데 돌아와서 이더리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되는 이더리움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개시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은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움직임이 성공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비와 거래 수수료가 떨어지는 등 많은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이더리움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겁니다. 전환의 마지막 단계는 올해 2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이더리움이 올해 1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헤이즈는 이더리움은 단순히 가상화폐가 아니라 채권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현재의 3배인 1만 달러, 솔라나는 현재 2배인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이즈는 다른 가상자산보다 이더리움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25%는 비트코인을, 75%는 이더리움으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능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3.3%, 비트코인은 15.7% 올랐습니다. 영국이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NFT를 발행할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오름폭을 키워가던 가상화폐는 오늘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5,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